남봉꾼 사위와 결혼을 한 딸. 옛날 남원에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어려서부터 퉁소를 잘 불고 노래를 잘했으나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학문을 게을리하였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 혼처를 구하다가 같은 고을 양반집 교수인 홍도라는 처녀와 정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날짜를 받고 혼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어느 날 교수의 아버지는 신랑집을 잘 아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지요. 자네 딸이 정씨네와 정혼을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게 되었네. 잘 되었군. 집안도 좋고 살림도 넉넉하지. 신랑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던 홍도의 아버지는 신랑 정생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다렸으나 친구는 그 집안 이야기만 할 뿐 신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될 아이의 인품은 어떠한가? 뭐 성품도 활달하고 잘 정했지 뭘. 좀 자세히 말해주게. 글 공부는 열심히 하는가? 솔직히 좀 말해주게. 다 된 일에 내가 할 말은 아니네만 글 공부보다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는군. 그 친구는 정생을 좋지 않은 투로 말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홍도의 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노래 부르기만 좋아한다면 남봉꾼의 기질이 충분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시집가는 여인은 불행할 게 뻔하였지요.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홍도의 아버지는 걱정스런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내가 물었지요.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혼사가 잘못된 것 같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데. 왜?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내는 혼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에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오늘 그 집 내막을 잘 아는 친구를 만났더니 사위가 될 아이가 글 공부보다는 노래하며 놀러 다니기에만 바쁘다더군. 난 또 무슨 큰일이 났다고. 성품이 활달한 젊은이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럽니까?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지. 장가도 가기 전에 벌써 그렇다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 혈기가 방자해지면 그 남봉기가 어떻겠소? 그런 아이에게 시집을 갔다간 안방만 지키고 있을 것이 뻔하오. 어쩌면 좋지요? 지금 와서 혼사를 물을 수도 없고요. 점잖은 체면에 지금 와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두 부부는 밤늦도록 의논하여 파혼하는 쪽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신부가 반대를 하고 나섰지요. 혼사를 앞두고 잠이 오지 않아 뜰에 나갔다가 부모님이 밤늦도록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혼사를 파의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딸 홍도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혼사란 하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정혼을 했다면 그 사람과 혼례를 행하는 것이 도리겠지요. 외람된 말씀이오나 소녀는 정생과 혼사가 파이된다면 다른 곳으로는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홍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러나갔습니다. 딸의 성품을 잘 아는 부모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그것도 팔자련히 생각하고 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홍도는 정생과 혼인을 하여 이듬해에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몽석이라 지었지요. 부모님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정생과 홍도는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이 아주 좋았습니다.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도
비운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25년 일어난 임진왜란 때문이었지요. 전쟁 준비가 없던 조선은 연패를 하고 선조는 의주로 피란을 갔습니다. 조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명나라의 원군을 청하였지요. 이때 명나라의 장수 양원이 남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정생이 외적을 막기 위하여 그의 휘하에 들어갔고 아내 홍도도 남장을 하고 남편을 따라 군중에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가 여인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몽석은 할아버지와 함께 난을 피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일주일 동안 항전하던 우리 군사는 성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정생은 장수 양원을 따라 탈출했으나 아내 홍도를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백방으로 찾았으나 난리통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난리가 끝나고 난 뒤 정생은 아내가 명군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아내는 남편이 중국에 들어갔을 것이란 추측으로 남편을 찾으러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생은 참을 수가 없었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니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무턱대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정생은 거리 냉세를 하며 발길 닿는 대로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정생은 몇 개월 뒤 강남 땅 절간까지 가게 되었지요. 하루는 천궁의 도공과 함께 절강에 배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출렁이는 물결 위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아주 많이 떠 있었습니다. 배전에 기대어 아내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생은 울적한 마음을 위로할 겸 언제나 품고 다니던 퉁소를 꺼내었지요. 처량한 퉁소 소리는 바람결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퉁소 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남만의 큰 상선 가판 위에는 이 퉁소 소리에 모든 정신을 쏟으며 듣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참 퉁소를 불던 정생은 이윽고 퉁소를 그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요. 그 노래는 정생이 자기 부인과 화답하던 정다운 가사였습니다. 정신없이 듣고 있던 상선 위의 젊은이는 손뼉을 치며 고함을 질렀지요. 저 사람은 분명 내 남편이야. 정생이 그 말을 듣고 작은 배를 타고 쫓아가려 하니 도공이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배는 남만의 상선이라 외나라 사람들과 섞여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무턱대고 갔다가는 해를 입을 것이니 날이 밝기를 기다리시오. 나에게 방도가 있소. 정생은 할 수 없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도공은 하인 서너명에게 돈 수십 냥을 나누어 주고 남만의 상선에 가서 정생의 아내를 찾아보게 하였더니 과연 아내였습니다. 정생과 홍도는 손을 잡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지요. 한참 동안 울고 있던 홍도는 정생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남원성이 함락되었을 때 나는 양원 장수와 함께 탈출하여 목숨은 건졌으나 당신의 생사를 몰라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보니 당신이 명나라 군사와 함께 중국에 들어갔을 거라고 합니다. 그 길로 중국에 들어와 걸식을 하면서 여러 달을 찾았으나 이 넓은 땅에서 당신을 찾기란 너무 힘든 일이었지요. 어쩌녁에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퉁소를 분 것이 당신을 만나는 인연이 되었으니 이것은 필시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오.
정생과 홍도는 본국에 돌아갈 길이 막막하므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들 부부를 불쌍하게 여기어 돈과 곡식을 대어주어 그것으로 생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것에서 아들을 또 하나 낳았으니 이름을 몽진이라 지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몽진의 나이 17살이 되었으나 중국 사람들은 그가 조선인이라 하여 딸을 주려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처녀가 제 발로 걸어와 청혼을 했습니다. 정생 부부가 처녀에게 물었지요. 우리가 조선인인 줄 알고도 청혼을 하는 것이야? 저희 아버지는 지난번 외적을 치러 조선에 출병을 했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소녀가 댁의 자녀와 혼인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조선에 갈 수가 있을 테지요. 저희 소원은 조선에 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이라도 찾아가 제사라도 지내자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다시 만나 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정생 부부는 처녀의 운명이 자신들의 처지와도 비슷하여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생은 유정의 부하가 되어 청나라를 치러 요동으로 출정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명나라군은 대패하여 유정은 정사하고 정생은 청나라의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 군사들을 마구 죽였지요. 그대로 있다가는 정생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은 조선인임을 밝히어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으로 귀국한 정생은 고향인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지요. 이 산에 이르렀을 때 오랜 노독에 시달린 나머지 다리에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침을 맞으러 의원을 찾아 들어가니 그곳에는 중국인이 있었지요. 정생 자신도 중국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반가운 김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고국을 떠나 조선에 와서 살게 되었소? 정유년에 전쟁에 나왔다가 돌아가지 못하여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요.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보려나 했더니 이제 아주 들려버렸습니다. 정생이 다시 물었지요. 고향은 어디시오? 저 남쪽의 절강이란 곳이라오. 절강이란 말에 정생은 더욱 반가웠습니다. 나도 절강에서 20년을 살다가 출정을 했었는데 명나라 군사가 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소. 지금 절강에는 아내와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구려. 절강성 어디에서 살았소? 항주에서 살았습니다. 항주란 말의 의원은 10년 지기를 만난 듯이 정생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향분에게 인사가 늦었구려. 나도 고향이 항주라오. 저는 진청지라고 합니다. 정생은 성이 진씨라는 말에 더욱 의아해하면서 그의 가족 관계를 물었지요. 고향에 가족이 많으십니까? 아니요. 아내와 남매뿐이었지요. 딸 자식이 돌진한 것을 보고 나왔으니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2살쯤 되었을까요? 여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정생은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기이한 인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며느리가 그렇게도 찾던 자기의 사돈인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생은 자기의 며느리가 바로 진씨의 딸임을 말하고 딸이 조선으로 아버지를 찾아오기 위하여 정혼한 사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요. 정생은 의원 진씨를 데리고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원의 고향집에는 늙으신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뜨셨고 아들 몽석은 장가를 가서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생은 우연히 작은 아들의 장인을 만났고 자식까지 다시 만나게 되니 외로움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내 홍도와 만났다가 다시 이별하고 지금은 생사조차 모르니 하루하루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홍도는 남편이 출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오랑캐에게 패몰했다는 소식만 들릴 뿐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미 불기에 계기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도 없는 낯선 타국 땅에서 고생하느니 가다가 중도에서 죽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홍도는 집 재산을 처분하여 작은 배를 샀습니다. 바닷길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요. 양식과 마실 물을 싣고 바다 가운데서 외적을 만날 것을 대비하여 조선옷과 중국옷 그리고 일본옷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느 바람 잔잔한 날 홍도는 아들 몽진과 며느리를 태우고 절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순풍을 만난 배는 잔잔한 물결 위를 달렸지요. 절강을 떠난 지 12일 만에 추자도에 정박을 했으나 양식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홍도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 식구가 조금 남은 쌀로 죽을 쑤어 마신다면 하루 동안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니 6일 동안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을 보니 어렴풋 육지가 보이는 듯합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배라도 만나 육지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사일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홍도와 아들 몽진도 그 말을 옳게 여겨 5, 6일간을 기다리다가 통제사의 보급선을 만나 구제되게 되었습니다. 순천에 상륙하여 남원의 옛집을 찾아가자 죽은 것으로만 한 남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아버지인 진씨도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씨는 끝내 귀국하지 않고 사위와 함께 남원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은 칼. 광해군 15년 때 광해군에게 반기를 들려던 이괄이라는 사람이 홍제원이란 곳에서 거사를 함께 하기로 한 이귀, 김자점 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것도 모르고 주연을 베풀어 흥겹게 놀고 있었지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거사에 가담하기로 한 사람 중에 이 이반이라는 자가 있었지요. 그는 거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실을 승정원에게 일러 바치게 되었습니다. 승정원 대신들은 광해군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광해군은 흥에 겨워있던 터라 대신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사는 무슨 거사?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오. 이렇게 되자 승정원에서는 광해군의 승낙 없이 거사를 모의한 반군을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괄은 홍제원에서 반군에 가담하기로 한 자들을 기다리다 지쳐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지요. 그렇게 가다 보니 창의문 쪽에 집결해 있던 이귀, 김자점 등이 이끄는 군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군들, 여기서 무얼 하고 있소? 장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들은 만나서 어찌 궁궐로 쳐 들어갈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류가 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타고 달려왔지요. 그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허겁지겁 장군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큰일 났소. 누군가 밀고를 했다오. 그러자 장군들은 물론이고 집결해 있던 군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런 군사들을 보며 이괄이 말하였지요. 동요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한 번 죽을 목숨,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죽읍시다. 군사들은 이괄의 힘 있는 목소리와 결의에 찬 눈을 바라보며 안정을 되찾게 되었지요. 광해군의 행포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이다. 새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나를 따르시오. 아니면 이곳을 떠나도 좋소. 그러자 군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하면 어떤 화를 당할지 알 수 없는데 무작정 따를 수만은 없지. 나는 돌아가겠네. 군사들은 다시 한번 동요하며 흩어지게 되었지요. 이괄은 이귀 김자점과 광해군 폐위를 논하며 곁에 있던 정자 및 개울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칼을 씻었습니다. 칼을 씻어 칼집에 넣는다는 것은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광해군의 폐위를 논하고 반군들이 칼을 씻었다고 하여 개울가 정자는 씻을 세자와 칼 검자를 써서 세검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괄과 뜻을 같이 한 장군들은 이날 창덕궁으로 진격하여 거사를 성공시키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던 왕자. 옛날에 아라비아의 한 나라에 어떤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부족할 것 없는 완벽한 남자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결혼해서 후사를 잇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걸 거부하다니. 화가 난 왕은 왕자를 탑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갇힌 옥탑에는 장난기가 많은 정령인 지니가 살고 있었지요. 지니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사는 옥탑에 결혼을 거부한 잘생긴 왕자가 갇혀 있다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니가 자신이 아는 중국의 한 공주도 왕자 못지않은 외모를 가졌는데 결혼하기 싫어해 탑에 갇혀 산다고 말하였지요. 두 정령은 장난삼아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니는 당장 중국으로 날아가서 자고 있는 바두라 공주를 왕자 곁으로 데려다 놓았지요. 바두라 공주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갑자기 웬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아주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왕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다시 잠들게 되었습니다. 공주가 막 잠이 들었을 때에는 이번에 왕자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지요. 왕자 역시 공주의 얼굴을 황홀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빼어 자신의 반지와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두 사람이 자는 사이에 지니는 공주를 다시 중국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자는 간밤의 여인이 누구인지 아버지께 물었지요. 왕이 살짝 들여보낸 여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왕은 간밤의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요. 왕자는 어느새 반지를 바꿔 낀 그녀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것은 왕자만이 아니었지요. 바두라 공주 역시 왕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본 왕자 이야기를 하며 그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공주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말을 믿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술과 학식이 뛰어난 신하였지요. 그 신하는 공주가 끼고 있는 반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그것이 아랍 지역의 왕실 문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하는 왕에게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줄 방법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공주에게는 꿈속에 그 남자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말이지요. 여러 달이 흐르고 신하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줄 점성술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점성술사의 얼굴을 본 순간 공주는 깜짝 놀랐지요.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지요. 날이 밝자 왕자는 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왕은 앓던 이가 빠진 듯 아주 시원해하며 흔쾌히 허락을 하였지요. 왕자는 바두라 공주를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 달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여행하듯 가다가 해가 저물면 천막을 치고 쉬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무척 더워 그늘에 천막을 치고 잠시 쉬는 중이었지요. 낮잠이 든 바두라 공주가 뒤척뒤척 거리자 옷섭에서 뭔가가 반짝반짝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만든 부적이었는데 신비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왕자가 그 그림을 보려고 부적을 꺼내는 순간 어디선가 붉은 눈의 새가 날아와 그 부적을 채가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놀라고 화가 나서 그 새를 쫓아가게 되었지요. 잠들어 있던 바두라 공주가 깨어보니 남편과 부적이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왕자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공주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 홀로 남겨진 공주는 너무나 두려웠지요. 여자의 모음으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남장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남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얻어 타고 그 나라를 떠났지요. 배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두라 공주는 자기를 중국 왕자라고 속였지요. 섬나라의 술탄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바두라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두라의 고상하고 점잖은 모습에 반해 자신의 딸과 결혼해 달라고 청하였지요. 바두라는 어찌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배는 1년 후에나 출발할 예정이었지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자신은 남편을 잃은 과부로 친정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야 하였지요. 바두라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섬나라 공주에게는 미안했지만 바두라는 술탄의 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첫날 밤 자신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을 공주에게 고백했습니다. 공주는 무척 재미있어하며 둘만의 비밀을 굳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지요. 둘은 금세 좋은 친구가 되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둘의 금슬이 좋아 보이자 술탄은 바두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은퇴하게 되었지요. 바두라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공주답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섬을 지나던 한 상인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한다며 올리브를 선물하게 되었지요. 바두라가 하나 맛보려고 단지에 손을 넣는 순간 차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남편과 함께 잃어버렸던 옥으로 만든 부적이었지요. 즉시 상인을 불러 올리브를 가져온 곳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의 농부를 당장 데려오라 했습니다. 자신 앞에 온 농부를 보자 바두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리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가
왕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자는 그날 부적을 채가는 새를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새를 놓치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고생 끝에 가까스로 살아남아 거지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올리브 농장의 주인을 만나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올리브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새 한 마리가 빙빙 돌더니 뭔가를 툭 하고 떨어뜨렸지요. 놀랍게도 그것은 다두라의 부적이었습니다. 왕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의 운명을 이끌고 있음을 느꼈지요. 그때부터 그는 부적을 항상 목에 걸고 다녔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섬의 새 술탕과 왕비를 위하여 가장 좋은 올리브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왕자는 올리브를 따서 단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난 후에야 자신의 목에서 부적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부적을 채갔다가 돌려준 새가 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두라는 왕자에게 지금 자신의 왕비를 두 번째 왕비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세 사람이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왕자의 대관식과 결혼식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지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었고 세 사람은 사이좋게 더불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거지, 아이.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 부잣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리느라 그 부잣집은 떠들썩 하였지요. 그때 한 아이가 그 집 대문 앞에 왔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아이는 어느새 잔치집 안에 들어왔지요. 풀어헤친 머리카락에 옷은 꼬질꼬질, 비쩍 마른 얼굴엔 종기가 나 있었습니다. 코에는 콧물까지 매달고 몸에는 시커먼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요. 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그 거지 아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거지 아이가 들어온단 말이냐? 당장 내쫓거라. 주인 양반이 소리치니 머슴이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 어서 나가지 못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것이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이는 눈길 한번 주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머슴이 화가 나서 아이 어깨를 세게 잡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머슴이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또를 밟고 마루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았지요. 잔치집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덩치 큰 머슴 둘이 아이에게 와락 달려들었지요. 그래도 아이는 꼼짝달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머슴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를 잡아당겼지요. 또 다른 머슴은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도 거지 아이는 돌같이 단단히 버티고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 양반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런 쓸모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줄로 묶어 끌어내거라. 이번에는 머슴 셋이서 새끼줄로 아이를 칭칭 묶어 끌어당기는데 마루에 딱 달라붙었는지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러붙어 줄을 잡아당겼지요. 나중엔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붙어서 매달려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기지개를 펴니 묶어 놓았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는 태연하게 앉아 떡 하나를 입 안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먹었습니다. 저놈을 몽둥이로 두들겨서 쫓아내거라. 집주인이 소리를 치자 머슴들이 모두 나서서 몽둥이를 들고 아이에게 달려들었지요. 머슴들이 사정없이 아이를 내려치는데 이때 갑자기 벼락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들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이었지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들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지요. 이 집 잔치 음식은 맛이 없구나.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한번 쓱 하고 둘러보더니 느릿느릿 그 집을 나섰지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이 아이를 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내치라고 호통을 친 집주인 양반은 그 뒤로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송아지 소년과 공주. 옛날에 부인이 둘인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집을 떠나기 전 선비는 부인 둘을 불렀습니다. 큰 마누라, 당신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하나 낳아주시오. 그리고 둘째 마누라, 당신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놓으시오. 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부인이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 잘 키워야 할 텐데. 마음이 고약했던 둘째 부인은 아이를 보자 화가 났습니다.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으니 서방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둘째 부인은 종을 시켜 몰래 아이를 들판에 버렸습니다. 사흘 뒤 둘째 부인은 아이를 버린 들판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는 죽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소에게 던져 주어라. 종은 둘째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그러자 소가 아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얼마 뒤 소는 송아지를 낳았지요. 송아지는 머리만 소일 뿐 나머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첫째 부인의 아이가 송아지 탈을 쓰고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한편 한양에 갔던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지요. 서방님, 정말 기쁩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둘째 부인은 아양을 떨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단 말이오? 그게 아이를 낳기는 낳았으나 잘 돌보지 않아 그만. 둘째 부인은 눈물을 흘리는 척 하였지요. 아니, 당장 큰 부인을 불러오시오. 선비는 큰 부인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큰 부인은 억울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오늘부터 당신은 하루 종일 배를 짜도록 하시오. 큰 부인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배를 짰습니다. 송아지 탈을 쓴 아들은 선비와 배를 짜는 큰 부인을 잘 따랐지요. 이를 본 둘째 부인은 셈이 났습니다. 저놈의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며칠 후 둘째 부인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픈 것이오? 아닙니다. 제 병은 제가 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실은 송아지 간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선비는 아끼는 송아지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선비는 친척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송아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은 어떻겠소? 송아지를요? 그렇소. 부인에게는 다른 짐승의 간을 가져다 주면 될 것이 아니겠소? 분명 간을 먹지 않을 것이오. 꾀병이 틀림없으니 말이오. 선비는 친척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선비는 친척이 시키는 대로 송아지를 숨겼지요. 둘째 부인은 간을 먹지 않고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는 둘째 부인의 심수를 알게 되었지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둘째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것을 좀 보시오. 분명 당신에게 준 간이 여기 있지 않소? 선비는 종이 가져온 간을 내밀었습니다. 둘째 부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지요.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그럼 큰 부인 대신 당신이 배를 짜도록 하시오. 둘째 부인은 그날부터 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궐에서는 임금님의 사위감을 구하고 있었지요. 임금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프로 만들어둔 큰 북을 쳐서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총각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줄을 서서 북을 쳐 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지요. 지프로 만든 엉성한 북이 어찌 소리를 내겠습니까? 허탕을 친 사람들은 북을 탓하며 투덜거렸지요. 선비의 송아지 아들도 북을 치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송아지 아들이 북을 치자 덩덩 하면서 경쾌한 북소리가 대궐 안에 울려 퍼졌지요. 임금님은 북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은 북을 친 사람의 얼굴이 송아지인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지요. 내 아무리 북을 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으나 어찌 괴물을 사위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임금님은 송아지 아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송아지 도령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공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분명 아바마마께서 약속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공주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송아지 도령을 따라가서 같이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송아지 도령이 3번 땅 제주를 넘자 송아지 탈이 벗겨지더니 멋진 젊은이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젊은이와 공주는 대궐로 들어가 떳떳하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비단 옷과 복 주머니.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여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집에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대접해 주었지요. 그리고 이웃집에서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집에서 쌀을 퍼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집도 생활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요. 게다가 농부가 남을 잘 도와주는 바람에 집안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농부의 집에는 식구가 많았지요. 자식들도 많은 데다가 부모 없는 아이들까지 데려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소리에 집안은 늘 시끌벅적하였지요. 자기 일보다 남의 일 돌보기를 더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가느라 고생스럽고 힘든 것은 농부의 아내였습니다. 농부의 아내는 불만이 많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한다고 해도 남을 돕는 일을 그만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농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남편도 없이 어린 아이 셋을 키우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뗄 나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지요. 숲속에는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 있었습니다. 농부는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질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어느새 땀이 비오듯 흘러 농부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농부는 뗄 나무를 지게에 가득 싣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산 기슭을 벗어나자 강가에 다다랐지요. 농부는 강물을 보자 반색을 하며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유, 더워. 시원한 강물에서 미역이나 감고 가야겠다. 농부는 땀 냄새가 나는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강가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아유, 시원하다. 물속에 들어오니 살 것 같구나. 강물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금방 가시고 잠시 후에는 으슬으슬 추워졌지요. 농부는 물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옷을 벗어 놓은 바위 쪽으로 가려다가 멈칫하고 서버렸지요. 어떤 노인이 바위 위에 앉아 농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바위 뒤로 몸을 숨기자 노인이 입을 열었지요. 옷을 벗었다고 창피해할 것 없네. 그럼 왜 절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겠네. 나는 다만 자네가 땀 흘려 일한 뒤 미역 감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네. 나 같은 산신령에게는 자네처럼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는 젊은이의 땀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이거든. 산신령은 농부의 옷을 집어 들었습니다. 농부는 산신령에게 다가갔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신령이 옷을 던져줄 줄 알았는데 옷을 챙겨 가지고 산 기슭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지요. 농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산신령님, 옷을 주셔야지요. 그 옷은 제 옷입니다. 산신령이 돌아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게. 자네 옷을 가지고 다녀올 때가 있으니. 산신령님, 그 옷은 새 옷도 아니고 땀에 젖은 낡은 옷입니다. 그 옷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시려고요? 산신령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자네 눈에는 땀에 젖은 낡은 옷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이 옷이야말로 귀한 옷이네.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사람들에게 이 옷 냄새를 맡게 한다면 열이면 열, 자네처럼 남을 위해 땀 흘려 일한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거든. 저녁까지는 돌아올 테니 물놀이나 하며 기다리고 있게. 산신령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농부의 옷을 가지고 산 기슭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신령이 돌아온 것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을 때였지요. 그런데 산신령은 농부의 옷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빈손이었습니다. 농부는 산신령을 원망스레 바라보며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지요. 산신령님, 너무하십니다. 옷을 빌려갔으면 곱게 돌려주셔야지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생겼잖아요. 걱정할 것 없네. 내가 자네를 위한 귀한 선물을 마련했으니. 산신령은 농부에게 작은 복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복주머니를 흔들며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줄 걸세. 산신령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농부는 복주머니를 내려다보았지요. 이게 소원을 들어주는 복주머니라고? 어디 시험삼아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 복주머니야 복주머니야, 옷 한 벌만 마련해다오. 그러자 갑자기 복주머니가 커지더니 그 속에서 멋진 비단옷 한 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별 희한한 복주머니가 다 있네. 농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복주머니를 바라보았지요. 복주머니는 비단 옷을 토해낸 뒤 원래의 모습대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 주머니로 불쌍한 이웃들을 많이 도와주도록 하거라. 산신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부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지요. 아니, 웬 비단 옷이에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얻었소. 누가 주었어요? 이 복주머니에게서. 농부는 아내에게 복주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을 만난 일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지요. 아내는 신기한 듯 복주머니를 어루만지다가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오늘 쌀이 떨어졌거든요. 복주머니에게 쌀 한 가마니만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자 농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이 복주머니는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만 써야 한단 말이야. 그 후 농부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복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습니다. 도둑과 과부와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딸과 몸종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는 개 한 마리도 함께 키우고 있었지요. 어느 날 과부의 집에 도둑이 몰래 숨어 들었습니다. 도둑은 돈을 훔쳐가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은 과부를 깨워 칼을 겨누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돈을 내놓아라. 과부는 도둑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도둑이야! 당황한 도둑은 과부를 찌르고 안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과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어린 딸과 몸종이 뛰어나왔지요. 도둑은 어린 딸과 몸종도 찌르고 집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루 밑에 있던 개가 나왔습니다. 개는 도둑을 보고 마구 짖어대었지요. 도둑은 개를 발길로 걷어차고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을 동원으로 개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개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 하였지요. 어서 꺼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어. 문지기는 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다시 돌아와 칭얼칭얼 거렸지요. 너 정말 혼나야 정신을 차리겠니? 문지기는 개를 또다시 쫓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쫓아도 자꾸 칭얼거렸지요. 쫓다 지친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무엇 때문에 자꾸 쫓아오는 거지?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볼까? 문지기는 개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동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고을 삿도 앞에 넙죽 엎드렸지요. 그러고는 또다시 칭얼칭얼 거렸습니다. 삿도가 말하였지요. 왜 개를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어서 문지기를 데려오너라. 문지기가 삿도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삿도는 문지기를 보고 호통을 쳤지요. 너는 왜 개를 동원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쫓아도 찾아와서 칭얼칭얼 거리는데 무슨 까닭이 있어 보였습니다. 문지기의 말을 들은 삿도는 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개는 삿도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삿도는 포졸들을 불렀지요. 너희는 이 개를 따라가 보아라.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이는구나. 삿도의 명이 내려지자 개는 기쁜 듯 꼬리를 치며 앞장을 서 갔지요. 포졸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과부의 집으로 포졸들을 데려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개는 집 안을 향해 슬프게 짖어대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포졸들은 기겁을 하였습니다. 여자 세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동원으로 돌아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삿도에게 보고하였지요. 개가 주인의 죽음을 관가에 알렸다는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특한 개를 구경하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과부집 주위에는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과부의 집 주위를 새끼줄로 둘러쳤지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과부의 집에서 개가 걸어 나왔지요. 구경꾼들은 개를 보려고 저마다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는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납게 짖어대더니 구경꾼 중 한 사람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지요. 덩치가 큰 젊은이였습니다. 포졸들은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를 잡아서 묶고 관가로 끌고 가보았지요. 삿도는 젊은이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삿도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하였지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세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주인의 무덤가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고만 있더니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무덤 곁에 개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